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에 이어서 오늘은 인도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인도 그 다음에 뭐 기타사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앞에 봤던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는 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르시아 기네요. 인도 우리 처음 배웠던 부분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한 1000년 무렵에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지배하기 위한 수단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스트 제도, 뭐 인도에선 바르나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브라만교였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두고 가야만 뒷부분을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제1신분이 브라만 사제고, 그 다음 왕족 무사에 해당되는 게 샤트리아, 그 다음 평민이 바이샤, 그 다음 노예가 수드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하면 바로 불교를 창시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일단 불교가 성립된 배경은 전쟁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요때. 그리고 상업과 이제 수공업이 좀 발달하면서 사회가 점점 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좀 발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뭐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면 빈부격차나 이런 것도 좀 생겨나는 때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계급이 점차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특권층이었던 브라만 계급, 그리고 브라만교에 대해서 반발을 좀 가지고 있던 때였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원래는 한 네팔 지역의 왕자죠.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서 석가모니라고 불리고요. 자, 이 사람이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인간 평등, 자비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해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브라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 크샤트리아랑 바이샤 계급이 굉장히 지지를 해줬다. 이런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면서 인도 부근까지도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지역에 굉장히 혼란이 왔었는데, 그 혼란을 수습하고 북인도를 통일한 것이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거든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합니다. 자,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고요. 정복 전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 최초로 통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엄청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했습니다. 근데 정복 활동을 너무 활발히 했던 것을 나중에는 좀 참여를 좀 해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장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경도 막 편찬하고 스투파라고 하는 불탑을 건립하기도 하는 게 요때이기도 합니다. 자, 요때 발달한 불교는 상자부 불교, 소승. 요때 승은 술의 승자라고 했죠. 술에 한 사람만 태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구제, 개인의 해탈,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게 상자부 불교. 요게 요 서승불교, 상자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금 이제 실론섬이라고 하는 스리랑카에 이제 전파되었다. 자, 마우리아 왕조 꽤나 넓습니다. 엄청난 인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제국이었고요.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 이렇게 전파되는 거.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인도에서 동남아 지역 밑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위쪽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좀 봐도 되겠고, 아소카 왕 사후에 급격히 쇠퇴되다가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멸망을 했다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분열 시기를 다시 통일한 것은 쿠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샨 왕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쿠샨은 우리 진시황 얘기할 때 그 장건이 파견됐던 대월지라고 하는 곳, 그 대월지족이 세운 게 이제 쿠샨, 그 일파 중에 하나가 쿠샨족입니다. 그래서 쿠샨 왕조라고 하고요. 자,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라고 합니다. 최대 영토를 획득했고요. 그래서 북부 인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는 대승불교가 발달했습니다. 술의 승자, 아주 큰 술에 아주 많이 실어야 된다. 그래서 대인, 요 대중이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을 구제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이었다면 아니야 우리 대중을 다 구제해야 돼 이렇게 본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동아시아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쿠샨 왕조 시절에는 간다라 미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 인도에서 이제 간다라 지방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간다라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온 헬레니즘 문화하고 그리고 인도 문화가 합쳐진 거죠. 융합돼서 불교 미술이 나타났고 특히 이때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상의 생김새를 보면 뭔가 되게 이목구비 되게 뚜렷하고 되게 서구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넘어온 그리스 신상을 이제 좀 모방을 해서 이제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인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분열을 겪다가 우리 뭐 세세하게는 안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건데 인도 사람들에겐 되게 미안하지만 인도를 우리가 아주 그렇게 깊이 볼 건 아니라서 어쨌든 다시 이제 분열돼 있던 걸 또 이제 통일한 건 굽타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참드라굽타 2세 이 사람이 전성기를 이뤘고요. 엄청나게 왕권이 안정된 인도 역사의 한근기로 볼 수 있고 특히 이때부터 인도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5세기 이후에 이민족 그러니까 에프탈이라고 하는데요. 에프탈은 이제 이란 계통의 이제 유목민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프탈 저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굽타 왕조 보일 겁니다. 같은 내용 반복이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굽타 왕조에서 새롭게 종교가 하나 탄생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새로운 종교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에다가 그리고 민간신앙 기존에 이제 인도에 있던 민간신앙 그리고 불교가 합쳐진 형태 그래서 지금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종교로 성장을 한 것이 바로 힌두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힌두교는 사실상 브라만교가 불교가 거의 합쳐진 형태에서 기존에 있던 종교들을 거의 다 짬뽕으로 해서 만든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신교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고 그래서 브라마, 시바, 비슈누 시바신 요 발음 좀 할 때 좀 잘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힌두교라고 하는 건 기본 베이스가 좀 브라만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브라만교의 전통이 좀 부활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불교를 굉장히 원래 있던 불교 자체는 좀 억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힌두교 안에 이제 포함되는 걸로 그 정도로 좀 힘이 약해져요. 그다음 이제 카스트 제도가 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브라만교의 전통을 하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도 좀 강화됐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법전을 만든 것이 이제 마누 법전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들. 인도 신들 좀 화려해요. 좀 특이하고. 자, 그 다음 인도 고유의 문화로 산스크리트 문학이란 게 좀 발달을 하는데 힌두교 경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게 마하바라타라고 합니다. 마하바라타. 그 다음 미술에는 뭐 굽타 양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때 이제 석굴서원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리고 수학 인도가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어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되게 철학적인 이런 속에서 이제 수학 영의 개념이란 걸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십진법, 뭐 원주율 계산법 3.14 이거죠. 그거를 인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 뭐 의학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고요. 나중에 이 숫자 0의 개념이 이슬람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이제 0부터 시작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 이슬람 왕조는 나중에 우리 뒤편에 새롭게 볼 거고요.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순서상으로는 당을 보고 막 위진남북조 수당 다음에 동아시아 하면서 이걸 보는 거였는데 오늘은 기타사만 따로 이제 보는 거라서 일본사를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는 고대 국가 이전의 모습에는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야요이 문화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데 이때는 청동기랑 철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형태였고 그 다음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4세기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걸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이고요. 삼국이랑 가야 해서 우리 한반도와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이제 여러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스카 문화라는 걸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세기에 다이카 개신은 새로운 신자에 고칠 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건 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은 새롭게 고친다. 개혁을 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 큰 특징은 당으로부터 율령체제를 도입했다는 게 다이카 개신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호를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게 요때부터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 갔다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세기 초쯤 되면 이제 나라 시대가 나타났는데 나라 뭐 세이조코라고도 하죠. 요거는 도시예요, 도시. 여기에서 수도에 처음 도읍을 했고 요게 일본이랑 국호 사용 나오는데 다이카 개신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조금 옛날 거라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되면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죠. 그래서 교토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요때부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중세 정도거든요. 요 시대 때 지방의 무사 세력이라든지 뭐 사무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 특히 또 이제 국풍 문화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고유 문자인 가나 문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때가 요때부터입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까지가 시험 범위인데요. 일단 기타사 우리 쭉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끝내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중국사 나중에 마무리 중국사랑
중국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슬람을 보려면 이 이슬람교가 창시되는 과정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뒤에 이슬람 여러 제국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 창시 전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여러 중동 국가들이 있는 곳이죠. 원래 모습은 그냥 다신교고 유목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동서 딱 교역로 사이에 있다 보니까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부족들 간의 싸움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빈부격차도 되게 심해집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싸움이 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신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처음 창시하게 됐고,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고 뭐 신 앞에 평등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세계적인 종교들이 처음에 만민 평등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이 되게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배층은 당연히 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무함마드가 자신의 신자들을 이끌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스러운 이주라고 한 뜻으로 헤지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힘을 키워서 다시 메카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카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제국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칼리프 시대, 뭐 정확하게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칼리프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함마드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 합의회에서 4명의 칼리프를 선출했는데요. 정치와 종교적 지배자의 재정 일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고, 그 다음 뭐 서산왕조, 페르시아, 뭐 이집트, 시리아 등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면서 제국이 좀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요때는 이제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종복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개종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아주 좋은 관용 정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복지의 비이슬람 교도일지라도 인도세, 그러니까 세금만 납부하면 뭐 재산이랑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주니까 오히려 너도 나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칼리프를 세습을 하게 되면서 우마이야 왕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마이야 가문이 4대 칼리프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뺏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좀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넓히고 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 우마이야 왕조의 지위, 그러니까 칼리프의 지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쪽이 바로 시아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무함마드 후손만을 이제 칼리프로 인정하는 그런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슬람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괜찮아, 칼리프로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니파라고 보면 되는데, 능력, 뭐 자질이 되면 누구나 뭐 칼리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전체 이슬람에서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아파랑 수니파는 서로 간에 굉장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는 사이가 좋지 않죠.
자, 어쨌든 이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분리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칼리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고요. 피종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아랍인만 좀 우대하는 이런 형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란이라고 하는 것도 아랍어만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전체 아주 넓은 이슬람 제국에서 아랍어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어가 굉장히 퍼져나갔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슬람 문화가 점점점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사마르칸트 카불 돼 있는 저 지역은 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까지 포괄한다 볼 수 있고, 다음에 뭐 아라비아 반도 다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돼 있는 부분은 저기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지역, 그리고 쭉 가면 북아프리카 위쪽 지역 다 포함하고, 그리고 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끼리 타고 넘었던 한니발, 그게 애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 이쪽은 지금의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 있는 지역입니다. 에스파냐. 그래서 요 지역까지도 이슬람의 이제 정복지였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슬람의 모스크나 이런 것들, 문화들이 꽤 남아있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바스 왕조를 보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만 아바스 왕조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탈라스 전투, 당나라랑 탈라스 전투를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도 바그다드, 지금의 이제 이라크죠. 그래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번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당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종이가 전래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제지술이 이제 이슬람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이게 결국 유럽에 전파되게 되면서 나중에 유럽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이 당에서 제지술이 전파되는 요거가 아주 컸거든요. 그 엄청난 계기가 된 사건이 이 탈라스 전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업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이제 군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 중에 한 분이 고선지 장군이란 분이 있는데, 요 사람은 고구려 유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랑 뭐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이슬람과 뭐 중국의 전쟁이지만 또 우리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다 정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고선지는. 그 다음 이제 범이슬람주의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슬람 요 여러 왕조들이 계속 반복하는 건데, 어떤 때는 너무 아랍인 우월주의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관용 정책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범이슬람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에게 개종 후에 세금을 면제해줬고 능력에 따라 관직에도 등용을 하면서 민족차별 이런 걸 폐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슬람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주 간단하게만 봤었는데요. 아바스 왕조와 함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섰고요. 북아프리카에는 파티마 왕조라는 게 나타나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바로 쿠란, 꾸란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아랍어로 정리한 것이고요. 특징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슬람교 지역은 아랍어가 전체 다 전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랍어를 다 쓰지만 지역 사투리처럼 나라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언어가 차이가 꽤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들 아랍어를 쓰긴 해요. 다음에 쿠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봤지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율이 있잖아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메카 한번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시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풍습 이런 것 때문에 두바이 거지가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우리가 좀 볼만한 거는 건축, 일단 건축 한번 볼까요? 건축은 이제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죠. 모스크 제가 예전에 우즈벡 갔을 때 너무 예뻤습니다. 모스크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일단 되게 확실히 좀 이질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스크의 모습이고 요게 이제 아라베스크 무늬인데 얘들은 신의 형상을 뭔가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하학적인 무늬나 이런 것들, 덩쿨 무늬 이런 것들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라베스크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슬람은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영의 개념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 염금술, 금 만들려고 막 화학적으로 뭔가 했던 그런 이제 건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근데 요 연금술 하다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학 용어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우리가 알콜, 요때 알 붙은 거, 알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알콜, 알칼리 이런 것들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다 요 이슬람에서 왔던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워낙 전 세계로 이렇게 교육 그리고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문학 이런 게 되게 발달해서 일찍이 그냥 지구 구형설 이런 걸 이미 입증하기도 했고요. 1년 365일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상업 활동을 하는데 날짜 개념하고 숫자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이미 개발돼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